국정이 유경수 여사 묘소 앞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한 20~30명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아주 추웠는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우리 김기춘 전 법무장관, 박원훈 전 키스트 원장 두 분이 아주 내용이 좋은 추도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표가 유족 인사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 나라를 인류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모델을 찾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모델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인류국가를 만드는데 과거에 우리가 성공한 대한민국 성공의 모델이 더 가꾸고 다듬으면 인류국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으면서 아주 메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이 추도사를 한 내용 중에서 인용한 박 대통령의 연설이 한마디 있었어요. 1966년 2월 15일 날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장개석 총통 만찬회 때 한 연설의 일절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나는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바로 1966년입니다. 그때 북한은 군사제일주의 노선을 선택을 해서 군사력을 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군사비를 늘리지 않고 경제개발에 국력을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에 군사력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느낀, 남침 유혹을 느낀 김일성이가 6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남 도발을 전면적으로 합니다. 1.21 사태, 1968년, 그리고 그 겨울에 있었던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 여기서 이승복 소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시완투안을 전자정찰기입니다만 이것을 동해안에 격추시키고, 또 1970년에는 이 현충문에 이 폭탄을 장치를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6월 25일 날 참배를 때 터뜨려가지고 아웅산 사건처럼 일으키려고 하다가 폭탄을 장치하던 중에 터져가지고 무장공비가 폭사를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또 70년에 있었습니다. 67, 68, 69, 70년 요 기간 중에 상반간에 북한 한국군 상반간에 이 전투 중에 또는 게릴라 진압전 중에 죽은 사람 합치면 100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2의 6.25 전쟁이라고,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은 자유의 방파제 싫다. 이제는 자유의 파도가 돼야 된다. 자유통일해야 된다 하는 꿈을 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꿈을 이 사람이 표현한 다른 기회,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1976년 1월 24일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브리핑을 다 듣고, 당시에 국방장관이 노재현 씨인데 아무 메모 없이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이분 특유의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속삭이듯이 이야기한 테이프를 제가 정부 기록 보조소에서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박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박정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왜냐?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와 성경책이나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 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더 때리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 올라갈 이유가 없지만 그들이 또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을 낼 겁니다. 대외적으로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미국, 소련, 중국, 일본 4대 강국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밤낮 거리는 소리 해보았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결판을 낸다.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 주변 강대국 그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실력으로 결판내면 될 것이다. 바로 그 실력으로 결판 낼 수 있는 국력을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소위 남북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만은 강국어단체 수계와 한반도 유일한 합법 국가의 국가 원수가 만나는 회담을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명박 김정일 회담이겠죠. 이명박 김정일 회담이 필요하다.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국회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그걸 참고로 해서 또 제가 들은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이명박 김정일 회담을 추진하는 측근들이 있습니다. 측근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김정일하고 만나는 회담을 해야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2012년에도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살도 주고 비료도 주고 천안함 사건 이거 적당히 이제 덮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나마 통일부 장관과 지금 청와대에 이 대북 담당 비서관이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깥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비밀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북 간의 비밀 접촉. 이 비밀 접촉을 하는데 국가정보원이 관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주 임무가 간첩 잡는 일이에요. 남북한에 간첩을 잡아가지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일인데 이 박 대통령이 이 정보부에 북한과의 비밀 대화를 맡겼어요. 1972년 이우락이가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는 이 전부터 그 뒤로 이 남북한 비밀 접촉에서 정보부가 안기부가 국정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 대화를 하게 되면 친하게 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싸워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나중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 극적인 예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동원 씨한테 국정원장을 맡기면서 주로 김정일과의 회담 제1차 평양회담 주선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4억 5천만 달러를 해외에 있는 김정일 비상계좌로 보내주는데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그 돈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돈 보내는 역할. 반국가단체 수개한테 국가정보원이 불법 자금 수억 달러를 보내는 일종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국가정보원이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이 일을 시킨다고 하면은 국가정보원이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밑에 실무자들이.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만약 대화무대로 가면은 국정원 상층부는 헷갈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첩 잡는 게 주 임무냐? 아니면 김정일이한테 서비스하는 게 주 임무냐? 서비스 기관이냐? 아니면 국가안보 수호기관이냐? 절대로 국가정보원이 남북회담에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의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걱정스럽고, 두 번째는 만약 내년에 이명박 김정일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대북 불종 정책의 재개고 대북 퍼주기가 다시 재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회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쯤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년이고 후반부 1년은 그 선거판에서 제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1년이에요. 아니 이 1년 동안 김정일하고 만난 약속을 집행한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 김대중 노무현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명박 김정일 회담은 이명박 대통령을 멸망시키고 아주 망가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은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서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이미 통계로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하나의 역사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악마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덕을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저주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죠. 자,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서 잘 안 된 사람들 명단입니다. 김구 피살됐어요. 김규식 납북됐습니다. 이우락 숙청됐어요. 장세동 감옥에 갔습니다. 박철은 감옥에 갔어요. 김우중 가산하고 투옥됐습니다. 정봉원 자살했어요. 서경원 감옥에 갔습니다. 김동원 감옥에 갔어요. 박지원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요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무현 자살했습니다. 정동영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낙선했어요. 김대중 씨 대북 송금 사건이 탄로났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차우세스쿠 김일성 만나가지고 김일성 노선을 따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처형됐어요. 짐바브웨의 무가베 김일성 식대로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옛날 이름 로데시아, 지금 짐바브웨,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년에 인플레가 200만 %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화폐가 100억 달러 회포죄가 있습니다. 100억 달러. 화폐가 100억 달러 표시가격이에요. 그리고 화폐는 언제까지 쓰지 않으면 종이가 된다고 화폐 유통기간을 정해놓는 이런 꼴로 만든다. 이 대열에 이명박 이런 이름이 올려질 것이냐 안 올려질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 본인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잘못되니까 바깥에서 열심히 말리는 역할을 좀 하자 이겁니다. 요새 중국이 아주 반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25가
정의의 전쟁이었다. 요 따위 이야기를 하고